또한요, 민트스버그라는 사람은요, 비일상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에서요, 조직의 환경이 동태적이며 복잡할수록 새로운 조직일수록 또 제품 간의 개발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로 일시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그 업무를 완성한 뒤에 해체되고 다른 업무를 위해서 재구성되는 임시 방편적 일시적 조직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관료제의 반대 개념은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볼까요? 네, 관료제가 대규모성, 복잡성, 표준화된 고정적 구조와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에드호크라시는요, 융통성이 있고 적응도가 높고 혁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드호크라시 조직 이론의 특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통적 조직 구조에 비해서 수평적 분화가 높고 상대적으로 복잡성과 공식화가 낮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도의 유기적 조직으로서 신축성 및 융통성이 높고 관료제 조직을 아파트에 비유한다면 에드호크라시 조직은 텐트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능별 집단과 목적별 집단이 공존을 하고 이것은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 운영상 각자의 기능별 부서는 총무부, 판매부, 생산부 등에 속해 있으면서 혁신 업무를 위해서 목적별 집단, 예를 들어 보자면은 프로젝트 팀이 여기에 소속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요. 분권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뭐다? 영향력의 근거는 지위나 권한보다는 전문 지식의 전문성의 권한을 높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드호크라시 조직 이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자, 에드호크라시는요, 왜냐면은 명백한 상하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조직 구성원의 역할이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전문직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구성원 간의 갈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관료제와 비교해 볼 때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관료제만큼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관료제는요, 기계적인 조직, 그래서 정태적 환경과 에드호크라시는 유기적인 조직, 동태적 환경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료제와 에드호크라시의 비교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급변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 조직은요, 이 조직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관이 미리 매트릭스 조직 구조로 부서를 편정해 놓았다가 외부 프로그램 개발이나 평가를 할 경우나 갑작스러운 프로포절이나 프로젝트 제안에 비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 활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몇몇 소수의 기업체나 연구 등에서만 활용되고 관료제의 보조적 역할로서 활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료제와
에도클라시의 비교는 속성, 관료제, 에도클라시. 그래서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는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으로 보는데 관료제에서는 다 높고 에도클라시는 다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환경은 관료제는 정태적, 안정적이고 에도클라시는 동태적, 불확실하고 조직 기술은 관료제는 일상적이고 에도클라시는 비일상적이고 조직인 관료제는 경제적 인간, 에도클라시는 복잡인 그리고 조직 규모는 관료제는 크고 에도클라시는 작다라는 것입니다. 조직 생명에서는요, 관료제는 반영구적이고 에도클라시는 일시적, 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조직의 기본 골격은 관료제 구조를 유지하면서 혁신이나 융통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활용하는 것이고, 현대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관료제와 에도클라시가 공존해야 하고 이 두 조직이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복지 서비스의 효과성도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상황 이론에서 상황적 접합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전 모형과 인간관계 이론에서 제시되는 근본적인 전제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모형은 조직적 적응, 조직 유형은 폐쇄적이고 기계적이다. 에도크라시는 조직 환경의 적응과 조직 환경 요인은 개방적이고 유기적이다. 그래서 조직화에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없다. 그래서 조직화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고 상황 이론은 조직의 구조를 결정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직의 관리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과 욕구를 분명히 파악하고 환경적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 양자를 적절히 조합시킨 혼합 모형이 상황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에 입각한 조직 설계를 함으로써 조직의 상황적 구조를 전개하도록 뒷받침해주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이론의 3대 기초 모형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대 기초 이론 모형의 상호관계는 관료제 모형은 폐쇄체계 모형이고 에도클라시 모형은 개방체계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 관료제 모형과 에도클라시 모형 어떻게 서로 조직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요인을 중시하고 조직의 목적 적응 이론과 에도클라시 모형인 조직 환경 요인을 중시하고 조직 환경적 적응 이론은 상황 모형에서 상황 체계 모형과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 요인을 중시하고 조직 상황 적응 이론은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객관적 상황 변수와 주관적 상황 변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황 변수는 기술, 규모, 환경의 변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주관적 상황 변수는 전략과 권력, 작용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4-3, 3대 기초이론 모형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론은요, 상황 변수의 실정이나 측정 방법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 이론이 부분적인 상황 요인만 중요하게 다루고 전반적인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수는 배제하거나 또는 조직 구조 형성의 주체인 의사결정, 가치관, 의도, 목적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주로 기존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실증적 연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2절 현대적 이론에서요. TQM이라는 보는 것은요. 이것은 뭐냐면요. 토탈 퀄리티 매니저먼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1980년대 초반 기업 조직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에서 일본 기업의
추월당하던 미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 조직이 보이는 경쟁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 조직은 최종 생산물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기보다는 산출물의 결함을 제거하여 품질을 향상하는 관리에 집중한다는 점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미국 기업 조직에서는요, 찾아보기 어려운 관리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식 품질 경영의 중요성이 인식돼서 미국 기업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QM은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제품,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고품질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 종업원의 체계적 노력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QM은요, 단순히 제품 기능의 결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 이상으로 1990년대 이후에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총체적 품질 관리라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조직 관리다. 이것은 1980년대 기업 조직에서 탄생을 했다. 그래서 품질을 전 부서에서 전 과정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고 조직 운영이라든가 제품,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고품질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 종업원의 체계적 노력이다. 단순히 제품의 기능의 결함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다?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문화, 태도 등인 품질은 고객에 의해 정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중시해서 인간 위주의 경영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TQM의 6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품질, 우리는 퀄리티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조직의 1차 목적이다. 고객은 품질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고객 만족은 조직을 좌우하고 변이는 예상치 못한 이변의 원인, 그리고 내용의 이해가 감소되는 것. 변화는 지속적 변화가 팀과 팀워크에 의해서 수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관리층의 적대적 관심이라는 것은 조직 내 품질 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기 전망을 조성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TQM의 사회 복지 조직 적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것은 사회복지의 생존의 서비스의 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다? 조직의 생존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다? 서비스의 질 향상, 인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고요. 클라이언트의 만족이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이 TQM을 실행하는 1차적 동기는 뭐다? 첫 번째로는 조직의 생존,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현장 실천의 중요성,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가 기관의 문제를 스스로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 네 번째는 의사결정팀의 육성과 다섯 번째는 민주적인 뭐다? 사회복지 업무 환경에 고객과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개입을 권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 조직, 이어링, 오가나이제이션과 벤치마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개별 구성원들에 의해서기보다는 전체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습 조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과 인력을 강화시켜서 클라이언트 집단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서 제시되는 조직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의 정의를 살펴보자면요. 조직원들이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확대시키고 새롭고 포용력 있는 사고 능력을 함양하고 집중된 열의가 자유롭게 설정되고 학습 방법을 서로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배우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벤처마킹을 체질화하고 미래 사회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론이라든가 1990년대 미국에서 곽강을 받았던 21세기 신경영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벤처마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회사에서 배워오는 혁신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제나 모방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벤처마킹은 단순히 경쟁 기업이나 선도 기업의 제품을 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업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자사의 제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내부의 활동과 기능을, 관리 능력 등을 외부의 조직과 비교해서 평가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실제 사례를 찾아서 그것을 표적으로 자기 조직과 비교하고 그 차이의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부단히 여러분들처럼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사회복지 조직은요, 학습 조직에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으로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학습을 수행하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배우며 지식을 공유하고 자기 자신의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조직 전체의 발전이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사회복지 명저 읽기나 새로운 이론과 기술 관련 연구나 집단의 교체 등 새로운 서비스 기법이나 치료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개인의 자발적인 학습 조직 참여 동기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조직 차원에서 어때요? 환경 조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부단히 자아실현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성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공공 부분의 성과에 대한 관심은 직접적으로 신공공 관리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요, 복지국가에서 기인하는 과도한 정부 규모의 비대화 및 재정 적자 등의 소위 정부 위기론의 확산은 신공공관리론의 대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의 기반은요, 전통적인 관료제의 행정운영 방식 개선과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작지만은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 위기론의 확산이라는 거죠. 1980년대에는요, 이후에는요, 대처 정부와 레이건 정부는 시장 지향적인 정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다양한 활동들을 성과 측정을 통해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제한된 물적 자원이라든가 인적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과 관리는요, 조직 구성원이 주어진 성과 목표를 달성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책임을 조직 구성원에게 배분하고 이것을 책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과 관리는 첫 번째로 먼저 성과 목표가 결정이 되면은 두 번째로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추진자는 자율성을 가지고 목표를 추구하고 세 번째는 사후의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네 번째는 뭐다? 차기 사업 및 보상 체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BCS는요.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성과 관리다. 그래서 BCS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으로부터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네 가지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돌출된 성과 지표의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SC는요. 여러분 BSC는요. 뭐다? 기존의 성과 관리 체계와는 달리 각각의 자,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SC는요,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균형성과 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SC는요, 조직의 비전과 전략으로부터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네 가지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돌출된 성과 지표 조합입니다. 그래서 BSC는 기존의 성과관리 체계와는 달리 어떻다? 각각의 성과 지표가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기초로 설정하고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성과 지표를 유기적으로 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BSC, 밸런스 스코어 카드, 이거는 균형 성과 관리 관점에 따른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성과 목표는요, 고객 서비스, 접근 체계 강화, 네트워크 강화, 지역 주민 참여 확대, 고객 관계 관리 강화고, 성과 지표는 이용자의 이용률, 자원 유지율, 주민 참여율, 네트워크 확대율, 가족의 지역사회 통합 정도, 고객 만족도,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는요, 성과 목표는 장기성과 진단 체계 구축, 효율적인 기관 체계 구축, 시설 관리 강화, 성과 지표는요, 팀 체계 개선율, 가업 달성률, 직원 고충 처리율, 이용자의 이용률, 학습 성장의 성과 목표는요, 창의적 사업, 직원 역량 제고, 인적 관리, 인적 자원 관리 강화, 성과 지표는요, 사업 목표 달성률, 교육 이수율, 외부 지원 사업 선정률, 재무 성과 목표는요, 비용 효율성 극대화, 성과 지표는 비용 절감률, 자원 확대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과 관리라는 것은 최근 사회복지 분야의 흐름을 보면은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의 증가로 인한 복지비 지출이 증가되고 서비스의 양적 증가에 대한 책임성 확보 문제, 개입의 효과성 검증을 압력, 한정된 자원에 대한 효율성 제고 압력과 시설 평가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의 효율성 배분과 활용, 2008년부터 사회복지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시설 평가를 위해서 서비스 품질 관리단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국가 서비스 품질 기준을 마련해서 복지시설 인증제를 도입했고요. 사업 평가로서 사회복지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집행 실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유사, 중복 사업의 조정, 통합 및 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드는요, 경영에서 윤리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는요, 비영리 기관의 윤리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성의 요구, 합법성에 대한 의무,
비영리기관의 급속한 성장, 비영리기관의 관리와 책임성 증대의 필요성, 비영리기관의 높은 신뢰성, 후원자와 후원금의 지속적인 유지, 사회복지 조직 윤리경영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를 살펴보자면요. 뭐다? 운영 리스크의 감소와 내적 외적인 신뢰성 및 인지도를 증대하고 조직의 가치를 증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 협의회는요, 사회복지 분야의 윤리적 실천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2007년부터 3개년간 3차에 걸쳐서 총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윤리경영 선도기관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뭐다? 모든 요소에 사회적 윤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구체화해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관 자체의 윤리강령 제정하고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윤리감사의 실시, 엄격한 회계원칙, 사회 이사제도의 운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시행, 옴부츠맨 제도의 시행, 청렴서약제의 시행, 내부자 거래의 규제 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에서도 윤리경영 추진 현황을 살펴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래서 가치, 지식, 기술의 통합화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